1953년 3월 5일 아침 9시 40분 22살 이등중이 프란치셰크의 아래 지키는 미그시포 비스를 발태 상공에서 급격하게 손해시켰습니다. 그는 편대기의 실루엣이 뒤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클리모프 VK-1 엔진은 최대 출력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레츠키에게 남은 연료는 8분 분량이었습니다. 최대한 가속하면 10분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보른홀룸 340마일 전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섬은 아침 안개로 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준 교리는 편대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찰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표준 교리를 위반하는 것은 소련의 포로 수용소에서 15년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교리를 위반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뒤 300마일 떨어진 모스크바에서는 유시프 스탈린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셰크 야레츠키는 서방의 소련의 가장 귀중한 비밀을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미그-15 비스 전투기였습니다. 이 전투기는 완전 무장되어 작동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기밀 시스템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를 잡으면 즉시 사살했을 것입니다. 소련인들은 그를 붙잡으면 몇 달 동안 고문했을 것입니다. 덴마크인들은 그를 스파이로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가 진짜라고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레츠키는 18개월 동안 이 순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밀수된 단파 라디오로 영국 방송공사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선전 만화책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훈련 임무를 통해 발트의 연안을 암기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4분의 1 눈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르청까지 7분이 남았습니다. 자유 또는 죽음까지 7분이었습니다. 그는 스로틀을 앞으로 밀고 바다를 향해 급강하했습니다. 1905 20년 3월 5일 폴란드 북부는 소련의 8년제 점령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이민공군은 모스크바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모든 출격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비행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조종사가 감시받았습니다. 통계는 잔혹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45년 123명의 폴란드 조종사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19명은 소련 요격기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3명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1명은 투락으로 사망했습니다. 성공적인 서방 망명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절의 장막은 작동했습니다. 프란치셰크 야레츠키는 이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폴란드 조종사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영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암호화된 경고로 전달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기억되었습니다. 에드워드 피터코는 1952년에 시도했습니다. 그는 명문 데블린 공군 사관학교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는 최고 등급의 조종사이자 뛰어난 전술가였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야크 훈련기를 훔쳤습니다. 그는 동독을 헐반쯤 횡단했을 때 소련의 미그-15대에 의해 강제 착륙당했습니다. 재판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처형은 6분 만에 끝났습니다. 피트코의 가족은 굴라그 시스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망명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레츠키에게는 피트코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그-15 비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공산주의 세계가 보유한 가장 빠르고 진보된 전투기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68마일에 달했습니다. 서비스 한계의 고도는 5만 피트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투기는 23mm 기관포 2문과 37mm 기관포 한 문으로 무장했습니다. 각 포는 미국 B-29 폭격기를 갈기갈기 지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1950년부터 온전한 미그-15를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미그-15가 한국에 처음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효율성으로 유엔 항공기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F-86세이버는 간신히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족 연습에 불과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포상을 제공했습니다. 중앙정보국은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미그-15가 최대 속도로 비행하면 1분에 11마일을 이동했습니다.
숲스크 공군 기지에서 보른홀름까지의 거리는 47마일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4분 10초였습니다. 그러나 망명하려는 조종사는 일직선으로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련 레이더에 추적될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요격기는 이탈 후 90초 이내에 발진했을 것입니다. 소련 관제사는 즉시 격추 명령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요격기 또한 미그 15를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속도와 같은 무기를 가졌지만 더 나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레츠키는 그들의 훈련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14초 만에 미사일 조준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8초 만에 부적에 총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유카지의 거리는 47마일이었습니다.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은 2분 40초였습니다. 국추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 30초였습니다. 오차 범위는 제로였습니다. 모든 망명 시도는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조종사가 편대를 이탈했습니다. 지상관제소가 이를 감지했습니다. 요격기가 발진했습니다. 표적은 국제수역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야레츠키가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이겼는지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신호입니다. 1931년 9월 7일 크라쿠프에서 동쪽으로 25마일 떨어진 곳에 그두프라는 농업도시가 있었습니다. 프란치셰크 야레츠키는 그가 14살이 되기도 전에 사라질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히틀러와 스탈린이 폴란드를 양분했던 1939년에 사망했습니다. 가족은 폴란드 동부의 스타니스와부프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스탈린의 강제 이주 공로에 직접 놓였습니다. 소련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를 점령함으로써 해방시켰습니다. 야레츠키 가족은 수백만 다른 폴란드 가족들처럼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그들은 상부 실레지아의 비톰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은 소련의 통제하에 있는 산업 폐허지였고 미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4살 프란치셰크 야레츠키는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글라이더 클럽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글라이더 클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산당 청소년 항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폴란드 인민 공군을 위한 미래 조종사를 발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교관들은 비행할 수 있는 소년들, 질문하지 않을 소년들, 그리고 당이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길러질 수 있는 소년들을 찾았습니다. 야레츠키는 나이를 속였습니다. 최소 연령은 16세였지만 그는 15세였습니다. 그는 당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련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온몸의 섬유질 하나하나까지 소련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날았습니다. 고관들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타고난 조종관 감각과 방향타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공간인지 능력을 지녔습니다. 실속과 스핀에서도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기역학과 항급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 요관이 그의 첫 번째 단독 비행 후 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프란치셰크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당에 대한 충성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야레츠키에게 이 요구사항을 이해하는지 물었습니다. 야레츠키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청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슬로건을 암송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아버지의 낡은 단파 라디오에서 들은 것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것들은 폴란드어로 된 영국 방송공사 방송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탈린의 숙청, 굴라그 시스템, 그리고 동유럽 블록을 걸속시키는 거짓말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야레츠키는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역학과 수학에서 만점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데블린 공군 사관학교는 그를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데블린은 소련 항공계의 하버드로 여겨졌습니다. 교관들은 공산주의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최고였습니다. 교육과정은 무자비했습니다. 절반의 사관생도가 첫 해에 낙오되었습니다. 야레츠키는 그의 학급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소련은 최신 전투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그 15비스였습니다. 이 전투기는 향상된 엔진과 더 나은 항공 전자장치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상공에서 미국 조종사들을 공포에 덜게 한 항공기였습니다.
21살의 프란치셰크 야레츠키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장군 이반 두루키엘은 데블린에서 조종사 훈련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는 우수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야레츠키는 학부부 대표로서 장군에게서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파 라디오였습니다. 장군은 이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폴란드 공산주의 조종사에 대한 소련의 관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야레츠키는 매일 밤 이 라디오로 영국 방송공사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방이 망명자들에게 망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일을 남한에 전달하는 조종사에게 10만 달러를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인 물라 작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볼른홀름 섬은 폴란드 해안에서 47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미국 공군 기지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레츠키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곳이 덴마크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영토였고 서방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달할 수 있다면 그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1952년 9월 야레츠키는 폴란드 북부 숲스크 공군 기지의 제10전투기 연대로 전속되었습니다. 이 기지는 발트해 연안에서 9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임무는 폴란드 해상 국경의 방공이었습니다. 그들의 항공기는 소련 공장에서 갓 나온 미그시포비스 전투기였습니다. 야레츠키는 346호기를 배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 것이었고 총 40일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갓 나온 클리모프 VK-1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37mm 단약 120발과 23mm 기관 포당 160발로 완전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4개월 안에 그는 편대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편대장은 재량권을 가지고 전술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브리핑하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그들은 선두 위치에서 비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경로를 먼저 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항해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선회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편대를 이탈하면 그들의 편대원들이 반응하는 데 결정적인 몇 초가 걸렸을 것입니다. 야레츠키는 정찰 경로를 강박적으로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경유지를 암기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로가 국제 수역에 가장 가까이 오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는 다른 고도와 속도에서의 연료 소비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소련이 통제하는 폴란드에서 편집 중은 정신질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병영에는 정보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비행대에는 최소 3명의 국가보안위원회 장교들이 정치교육교관으로 잠입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기가 있었고 대화에는 골과가 따랐습니다. 안드제이 코발스키 병장이라는 한 조종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스탈린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총서기의 고수염에 대한 암울한 유머였습니다.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코발스키는 그날 밤 사라졌습니다. 웃었던 3명 중 2명은 폴란드 동부의 외단 레이더 기지로 전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정치 교육 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레츠키는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내면에 감추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조용한 준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발트해 상공의 기상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3월이 최고의 시야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아침 정찰대가 가장 적은 무선 통신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사대편대가 자신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탈이 처음에는 항법 오류처럼 보이게 할 만큼 충분한 항공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른 추국을 허용할 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1953년 3월 4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였습니다. 74살의 요시프 스탈린이 군체보 다차의 개인 숙소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심각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의 왼쪽 몸은 마비되었고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3월 5일 아침 6시 30분에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변 속에 누워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소련 정보망을 통해 몇 시간 안에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29회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독재자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즉시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공산당 관계자들은 그 파급 효과를 평가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발트 해 연안에 얼어붙은 스룹스크 공군 기지에서 22살의 프란스셰크 야레츠키는 아침 순찰 임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4대의 항공기로 이루어진 표준 방공 순찰이었습니다. 순찰 공로는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갔다가 콜로브제키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블라디슬라보보에서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찰 시간은 45분이었습니다. 야레츠키는 편대장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브리핑을 확인한 다음 비행선으로 걸어갔습니다. 항공기 346호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채워지고 무장했으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야레츠키는 비행 전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조종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연료량을 검증했습니다. 그는 무천을 시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었습니다.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클리모프 VK-1 엔진이 갱음을 내며 시동되었고 5,950파운드의 추진력을 전달했습니다. 조종석은 간신히 제어되는 동력으로 진동했습니다. 다른 세대의 미그 15 전투기가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편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9시 11분 관제탑은 이륙을 허가했습니다. 야레츠키는 브레이크를 풀고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미그기는 할주로를 따라 점점 더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이 여구바퀴가 지면을 떠나 차가운 3월의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4대의 항공기 편대는 3,000피트 상공에서 내형을 갖추었습니다. 야레츠키가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의 편대원 마레크 코발스키 중에는 그의 오른쪽 500피트 거리에서 비행했습니다. 2대의 항공기가 후방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표준 순찰 공로를 따라 북쪽으로 방향을 들었습니다. 어떤 곳도 두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안선이 그들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회색빛 바다, 하얀 얼음, 그리고 텅 빈 수평선이었습니다. 야레츠키는 연료를 확인했습니다. 내부 탱크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조 연료 탱크 없이 깔끔한 구성이었습니다. 최대 비행 거리는 750마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는 해안에서 15마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레이더 기지의 시야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전을 걷습니다. 선두조종사는 무전 고장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위해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체를 뒤집어 바다를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그의 편대원 코발스키는 훈련받은 대로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코발스키는 선두 항공기의 상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야레츠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1000피트, 그 다음 500피트, 이어서 100피트 상공에 있었습니다. 그는 400노트의 속도로 물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빨대해 상공 50피트에서 그는 수평을 잡고 외부 연료 탱크를 투하했습니다. 그것들은 바다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400파운드 가벼워진 미그기는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야레츠키는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볼룬홀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코발스키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코발스키는 선두 항공기가 대형을 이탈하여 해수면으로 급강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지시를 요청했습니다. 지이상 관제사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명령은 크레스트 작전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제사는 그 지시를 반복했습니다. 크레스트 작전은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추격하여 파괴하라. 코발스키는 그의 미그기를 급강하시켜 야레츠키의 비행운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야레츠키는 8초의 선두를 잡고 있었습니다. 450노트의 속도로 그 거리는 1마일이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레이더 탐지 범위 아래인 50피트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9시 28분이었습니다. 항공기는 발트해 상공 50피트에서 비행했으며 부른홀름에서 47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야레츠키의 미그기는 480노트의 속도로 파도 위를 맹렬히 가로질렀습니다. 클리모프 엔진은 최대 연속 출력으로 작동했습니다. 시간당 연유 소모량은 240갤런이었습니다. 이 출력 설정에서 남은 시간은 9분 30초였습니다. 보른홀룸까지의 거리는 47마일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비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5분 53초였습니다. 계산은 맞았지만 간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야레츠키는 그의 계기를 확인했습니다. 대기 속도는 480노트였습니다. 고도는 50피트였습니다. 그의 기수방위는 310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무전기가 혼란스러운 교신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폴란드 관제사들이 그의 테일 넘버를 부르며 응답을 요구하고 기지로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억양이 섞인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침착하고 냉정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을 소련 방공사령부라고 밝혔습니다. 346호 항공기는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사령부는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야레츠키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로틀을 제대로 밀어 올렸습니다. 엔진 온도가 급상승했고 연료 흐름이 증가했습니다. 미그기는 500노트까지 가속하며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코발스키가 간격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그 15B 기체는 같은 엔진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도에서 시작했기에 추가 속도를 위해 급강하할 수 있었습니다. 야레츠키는 후방 거울을 보았습니다. 3마일 뒤 금속에 반사된 햇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발스키는 육안으로 포착했습니다. 지상 관제사의 목소리가 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무기 사용 자유를 선언하고 목표물 고전을 명령했습니다. 코발스키는 발사 권한을 받았습니다. 야레츠키에게는 23mm 기관포가 사정권에 들어오기 전까지 60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50피트 상공을 유지했습니다. 더 낮으면 물에 부딪힐 것이었습니다. 더 높으면 폴란드 레이더에 포착될 것이었습니다. 데마크 섬이 이제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안개로 인해 시야는 약 5마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야레츠키는 회색 바다와 회색 하늘만 볼 수 있었습니다. 45초가 남았습니다. 코발스키의 미그기가 2마일 거리까지 좁혀왔습니다. 야레츠키는 다음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코발스키는 먼저 경고 사격을 가할 것이며 이는 표준 절차였습니다. 이것은 망명자에게 마지막 한 번에 돌아올 기회를 줄 것이었습니다. 만약 야레츠키가 거부하면 코발스키는 실탄 사격을 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문의 23mm 기관포에서 발사되는 3초간의 연속 사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30발의 고폭 소위탄에 달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미그기를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코발스키는 야레츠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훈련하고 함께 비행했으며 장교 식당에서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이제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코발스키는 명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초가 남았습니다. 야레츠키의 연료 게이지는 인계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단사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음 240초 안에 보른홀름을 찾지 못하면 연료가 바닥나 발트해에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물에 빠져 죽거나 충격으로 사망할 것이었습니다. 어느 적이든 미국인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미국은 그 비밀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20초가 남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평선에 어두운 선이 나타났습니다. 육지였습니다. 보른홀름이었습니다. 10초가 남았습니다. 코발스키가 발사했습니다. 야레츠키는 그의 거울에서 총구 섬광을 보았습니다. 예광탄이 그의 캐노피를 스쳐 지나갔고 50피트 오른쪽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다음 사격은 조준될 것이었습니다. 야레츠키는 육지를 경험하며 기체를 세게 끌어올렸습니다. 미그기는 전 피트를 향해 상승했습니다. 코발스키는 그의 뒤를 따라 상승하며 추적하고 발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덴마크 영해 위에 있었습니다. 폴란드 지상관제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관제사는 코발스키에게 덴마크 영공에 있으므로 추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코발스키는 걸총적인 1초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 1초 동안 야레츠키는 해안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육지 위 북대서양 조약 기구 영토에 있었습니다. 국제법이 이제 그를 보호했습니다. 코발스키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덴마크 영공에서 망명자에게 발사한다면 국제적인 사건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그를 부인할 것이고 폴란드인들은 그를 교수형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코발스키는 추격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개체를 오른쪽으로 세게 기울이고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야레츠키는 덴마크 영공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 연료 공급은 2분 30초였습니다. 그는 보른홀름 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바위가 많았으며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미국 공군 기지는 없었습니다. 활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요격하기 위해 출격하는 제트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어촌 마을과 고우 1200m 길이의 잔디 비행장으로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선전에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오해했거나 정보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2분의 연료가 남아 있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야레츠키는 섬을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돌았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활주로처럼 보이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잔디 비행장이 그의 유일한 선택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착륙 준비를 했습니다. 착륙 장치가 내려왔고 플랩도 내려왔으며 대기 속도는 180노트였습니다. 미그 C4 전투기는 보통 착륙에 2400m가 필요했습니다. 이 활주로는 그 거리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야레츠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그기는 활주로를 지나칠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나 바다에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얼어붙은 땅을 가로질러 옆으로 구르며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침 9시 40분 그는 최종 접근 경로에 정렬했습니다. 대기 속도는 160노트였습니다. 고도는 200피트였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0을 가리켰습니다. 엔진은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기침했습니다. 그리고는 멈췄습니다. 추진력을 잃은 미그 C4 비스 기체는 13,000파운드의 글라이더가 되었습니다. 야레츠키에게는 지면에 충돌하기 전까지 아마 30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트림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들고 활주로 중앙을 겨냥했습니다. 지면이 그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바퀴가 잔디에 닿습니다. 미그기는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뛰어 올랐다가 가라앉아 굴러갔습니다. 야레츠키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습니다. 바퀴가 잠겼습니다. 항공기는 얼어붙은 잔디 위를 미끄러지며 진흙과 얼음을 뿜어냈습니다. 나무들이 100m, 그 다음 80, 이어서 60m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그기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40m, 20, 10 멈췄습니다. 나무 줄기에서 5m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야레츠키는 조종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심장은 곤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덴마크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덴마크 민간인들이 항공기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기에는 어부, 농부, 그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누군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야레츠키는 밖으로 나와 손을 들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그는 18개월 동안 연습했던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다고 선언했습니다. 6시간 안에 레네 공항은 포위되었습니다. 덴마크 군사 경찰, 미국 정보 장교, 그리고 영국 군사 정보부 6명의 요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12시간 안에 주덴마크 소련 대사는 그가 도난당한 소련 재산이라고 부른 것에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4시간 안에 폴란드 정부는 덴마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울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덴마크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 나라는 국방을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덴마크는 소련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한스 헤토프트 총리는 즉시 미그기를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거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방이 보획한 최초의 온전한 미그 C4 비스 기체였습니다. 모든 볼트, 모든 전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정보의 보고였습니다. 펜타곤 관리들이 코펜하겐으로 날아왔습니다. 중앙정보국 지부장들은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덴마크에 대한 압력은 엄청났습니다. 헤토프트는 타협안을 협상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항공기를 검사할 수 있었지만 이는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홍보나 사진, 촬영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미그기는 또한 3주 이내에 폴란드로 반환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거래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기술팀은 메뚜기 대처럼 보른홀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수를 측정하고 모든 패널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엔진을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금속 합금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를 테스트하고 기관포 시스템을 조사했으며 항공 전자 장비를 분해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그 C4의 엔진은 영국 롤스로이스,
낸 엔진을 소련이 복제한 것이었습니다. 1946년 영국은 엄청난 순진함으로 25대의 낸 엔진을 소련에 팔았습니다. 이는 구역협정의 일부였습니다. 소련은 엔진을 민간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엔진을 역설계하고 성능을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모프 VK1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엔진은 미그-15에 장착되었습니다. 영국은 말 그대로 미그-15를 가능하게 한 바로 그 엔진을 소련에 팔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그-15의 약점도 발견했습니다. 미그-15의 비행 조종 장치는 마하 0.9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는 통제 불능 상태로 급강하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급강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방의 기준으로 볼 때 항공 전자 장비는 조악했습니다. 진공관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는 미국 시스템보다 10년이나 뒤처진 것이었습니다. 기관포는 강력했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37mm 기관포는 발사 속도가 느리고 반동이 심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조준을 방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미국은 미그-15의 정확한 비행 성능 한계를 파악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고 속도, 상승률, 선회 반경, 그리고 실속 특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즉시 한국의 F-85 구욱 세이버 비행단에 전달되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그들은 미그기를 조종 장치가 고장나는 고속 급강 하상태로 몰아넣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관포 시스템의 사각 지점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특정 비행 조건에서 미그기를 능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상공에서의 격추율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약속대로 덴마크는 미그-15 비스기를 폴란드에 반환했습니다. 항공기는 소련 화물선에 실려 발대해를 건너 돌아갔습니다. 폴란드인들은 이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패널에서 긁힌 자국과 해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 곳곳에는 미국과 영국의 지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레츠키의 미그기는 서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1953년 4월 27일 야레츠키의 망명 후 52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한국 주둔 유엔군 사령관인 마크 W. 클라크 장군이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은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로 송출되었습니다. 그는 미그-15를 타고 남한으로 망명하는 모든 공산주의 조종사에게 5만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망명하는 조종사는 추가로 5만 달러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총 제안액은 1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가치로 1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제안에는 정치적 망명, 비공산주의 국가로의 재정착, 그리고 원한다면 완전한 익명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암호명은 물라였습니다. 그날 밤 미-19 폭격기들은 120만 장의 전단을 투하했습니다. 선단들은 압록강을 따라 공산주의 비행장 상공에 떨어졌습니다. 각 전단에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프란치셰케 야레츠키가 본홀룸 섬에서 자신의 미그-15 비스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 폴란드 조종사가 자유를 향해 날아갔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 지휘관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공개를 강화하고 조종사들을 끊임없이 감시했으며 충성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단 살포 후 8일 동안 단 한 대의 미그-15도 한국 상공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조종사들이 망명할까봐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무son 감청은 이러한 편집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소련 장교들은 조종사들을 신문했습니다. 중국 지휘관들은 정치적 신뢰성을 선별했습니다. 북한 보안군은 모든 사람을 감시했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이 원했던 불신과 공포를 정확히 조성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어느 조종사도 망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공산군 공군은 출격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들은 더욱 신중해졌고 공격적인 교전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 폭격기들은 더욱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9월 21일 한국 전쟁 후전 2달 후였습니다. 21살의 북한군 노금석 중위는 자신의 미그-15를 타고
남한 김포 비행장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몰라 작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이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를 싫어해서 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의 동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온전한 미그 15를 확보했습니다. 이 미그기는 오하이오주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에서 시험 비행되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이 항공기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야레츠키의 항공기가 드러낸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석은 어쨌든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의 미그기는 현재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라 작전 전단에 실린 야레츠키의 사진은 냉전 시대 심리전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폴란드 조종사가 훔친 항공기 한 대로 한국 전쟁의 세력 균형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1953년 3월 야레츠키는 덴마크에서 미국 정보 장교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3주 동안 신문했습니다. 장교들은 소형 공군 전술의 모든 세부 사항을 원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방공망의 모든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야레츠키가 훈련 중에 습득한 모든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야레츠키를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무아디스와프 안데르스 장군이 이끄는 폴란드 망명 정부는 야레츠키에게 공로 십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안데르스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동 이탈리아에서 폴란드 제2군단을 지휘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야레츠키의 가슴에 직접 메달을 달아주었습니다. 안데르스 장군은 야레츠키가 폴란드를 위해 훌륭하게 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야레츠키가 자유의 정신은 거길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953년 7월 야레츠키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그를 직접 만났습니다. 악수 사진은 전 세계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는 냉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진은 자유세계의 지도자로부터 환영받는 망명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야레츠키에게 정치적 망명과 신속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의회는 그가 일반 이민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레츠키는 5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1950만 년 당시의 달러 가치로 이는 집과 자동차를 사고 대학 교육 자금을 대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케임브리지 스프링스에 있는 오르라이언스 칼리지에 등록했습니다. 이곳은 폴란드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영어와 기계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한때 소련 항공 교리를 공부했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미국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그는 1956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에서 작은 기계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는 모든 돈을 재투자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밀제조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1970년에 이르러 야레츠키 인더스트리는 200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기업을 위한 유압 밸브를 제조했습니다. 야레츠키는 또한 이리에 있는 코모도어 다운스 공마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는 저명한 지역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했습니다. 그에게는 5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3월 5일 그의 망명 기념일에는 기자들이 전화했습니다. 야레츠키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위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유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시대에는 폴란드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그에게 구례석 재판에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이후 공산주의가 몰락하자 폴란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민주정부는 그의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사형 선고를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영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초청하여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야레츠키는 2006년에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75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그두프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그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웠던 덴블린 공군 사관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그를 전설처럼 대하는 폴란드 공군 장교들을 만났습니다. 폴란드 텔레비전 방송국은 그의 탈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위대한 탈출이라는 시리즈의 일부로 방영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1944년에서 1989년 사이에 공산주의 통치에서 벗어난 폴란드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야레츠키의 에피소드는 가장 많이 시청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 10월 24일 펜실베이니아 주일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79살이었습니다. 그의 무고 기사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유럽 전역의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의 비행복은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에 있는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비행복은 그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명판과 함께 유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미그시보비스 복제품은 346번 항공기의 표식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이 복제품은 덴마크 스토닝에 있는 덴마크 비행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3월 5일 항공 역사가들과 냉전학자들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22살의 폴란드 조종사가 스탈린의 비밀을 훔쳐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회상합니다. 야레츠키의 망명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1953년 5월 21일 또 다른 폴란드 조종사인 지지스와 부야즈윈스키 중위가 미그15비스를 타고 본 홀름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같은 섬, 같은 목적지로 같은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야즈윈스키는 야레츠키의 성공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그의 항공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야레츠키의 미그기에서 얻은 기술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소형 제조 방식의 다양한 추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1956년 9월 25일 지금 운뜨고 신약 중이는 미그15비스를 타고 본 홀름으로 망명했습니다. 그의 항공기는 착륙 시 불밭에 바퀴가 위로 향한 채 투락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생존했습니다. 미국은 잔해에서도 여전히 귀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1951 11월 고주 초프스키 중위는 미그15비스를 타고 스웨덴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하를란드 근처에 불시착했습니다. 이는 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번의 폴란드 미그15 망명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망명은 서방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각각의 망명은 소련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망명은 철의 장막이 뚫릴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소련은 보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감시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충성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또한 더 큰 편집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손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야레츠키가 탈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호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동구권의 모든 조종사들은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모든 장교들은 그의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정보기관은 그의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야레츠키의 망명은 서방 세계 전역의 공군사관학교에서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넬리스 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공군 무기 학교는 그의 사례를 압박 속에서 전술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교육 사례로 사용했습니다. 중앙정보국은 그의 이야기를 심리전 훈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훈련은 망명을 장려하는 조건을 조성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적군의 공포와 불확실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47건의 개별적인 조종사 망명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망명은 어떤 식으로든 야레츠키 선리에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프란치셰크 야레츠키는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망명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정부는 그의 탈출 후 24시간 이내에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신문, 협박, 그리고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에 충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도청되었습니다. 그녀의 우편물은 개봉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웃들은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1956년 스탈린 사망과 소련 통제의 약간의 해빙 이후 감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오명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역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았습니다. 야레츠키는 미국에서 그녀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는 런던의 폴란드 망명자들을 통해 비밀 송금을 주선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암호화된 편지로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날씨와 작물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사업과 여행에 대해 썼습니다. 그들 둘 다 편지가 폴란드 보안기관에 의해 읽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유롭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망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에 그녀는 암에 걸렸습니다. 공산주의 폴란드에서는 치료법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은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무능했습니다. 야레츠키는 그녀가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출국 비자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무부에 청원했습니다. 그는 중개인들을 통해 폴란드 관리들과 접촉했습니다. 모든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녀는 1972년 피터메이 국영병원에서 홀로 사망했습니다. 야레츠키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폴란드로 돌아갔다면 즉시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촌의 편지를 통해 사망 3주 후에야 그녀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1985년 한 인터뷰어에게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어머니가 그 대가를 치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자유로웠지만 어머니는 죽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공정한 거래였는지 인터뷰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날 보른홀름 섬에는 미국이 망명에 헌정된 박물관이 있습니다. 보른홀름 방외의 박물관은 야레츠키의 착륙 당시 사진, 문서 및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미그시포 비스 전투기가 미끄러져 멈췄던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1200m 길이의 와르추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어붙은 아침, 엔진이 멈추고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활강했던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학생들은 현장 학습으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냉전을 배웁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조종사에 대해 배웁니다. 폴란드에서는 이제 야레츠키가 반역자가 아닌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데블린에 있는 폴란드 공군 사관학교에는 그를 기리는 명판이 있습니다. 이 명판에는 그의 업적, 훈련 기록, 그리고 탈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명판 아래쪽에는 그가 두려움 대신 자유를 선택했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그의 미행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나일론으로 만들어졌고 폴란드 공군 휘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전히 1953년 3월 그날 아침의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야레츠키가 미그시포 비스 346호기 옆에 서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젊고 저항적이며 자유로워 보입니다. 명판은 소위 프란치셰크 야레츠키가 공산주의 폴란드에서 망명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1953년 3월 5일에 소련의 미그 15비스 전투기를 조종했습니다. 이날은 요시프 스탈린이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항공기는 서방의 소련 항공기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또한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의 성공에도 기여했습니다. 야레츠키는 미국 시민이 되어 2010년 사망할 때까지 펜실베이니아에서 살았습니다. 전 세계 항공 박물관들은 야레츠키의 이야기를 냉전 전시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사 역사학자들은 그의 망명을 1950년대 가장 중요한 정보 획득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수십 년 후 기밀 해제된 국방부 문서는 야레츠키의 미국기에서 얻은 기술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 정보는 한국 전쟁에서 F-85 세이버 전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F-100 슈퍼 세이버와 F-4 팬텀 개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련 역시 고운을 얻었습니다. 야레츠키의 망명 이후 그들은 민감한 항공기에 자폭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조종사들을 더 면밀히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망명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야레츠키가 근본적인 무언가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경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감옥도 탈출 방지가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영리하고 용감하며
졸박하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77살의 프란치셰크 야르츠키는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에 있는 야르츠키 산업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후회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야르츠키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받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기자는 이어서 망명 아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야르츠키는 망명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내일이라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골과를 알면서도 이것이 사실인지 질문했습니다. 야르츠키는 특히 그 골과를 알면서도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미국인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알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두려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기자는 그가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야르츠키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존자라고 말했습니다. 영웅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는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영웅주의가 아니라 자기 보존이었다고 그는 거론지었습니다. 기자는 물라 작전이 그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다른 망명을 장려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야르츠키는 그것이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탈출을 도왔다면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탈출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여전히 코니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야르츠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야르츠키는 자유롭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람들은 현명하고 계획적이어야 했습니다. 때가 왔을 때 그들은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망설이거나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이어서 만약 그들이 실패한다면 어떨지 물었습니다. 야르츠키는 실패는 가능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시도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953년 3월 5일은 냉전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요시프 스탈린 모스크바 시간 밤9시 50분에 사망했습니다. 프란치셰크 야르츠키는 덴마크 시간 오전 9시 40분에 볼홀름에 착륙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12시간 간격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타이밍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야르츠키는 이륙할 때 스탈린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탈린의 사망은 3월 6일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이 상징성을 좋아합니다. 소련 독재자가 사망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가 탈출했습니다. 서방은 냉전 승리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야르츠키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소련이 붕괴하는 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려 했던 모든 제재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2010년에 그가 사망했을 때 그는 57년 동안 자유로운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공산주의 통치 아래 살았던 기간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에 묻혔습니다. 그의 소박한 모비에는 군사적 명예나 웅장한 기념비가 없습니다. 단지 그의 이름, 생모리연도 그리고 한 줄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묘비명은 그는 자유를 선택했다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해줍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꺼주세요. 우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전쟁의 양상을 바꾼 조종사들과 포기하지 않은 병사들을 다룹니다. 그것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범한 일들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실제 인물들과 진정한 영웅주의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국, 폴란드, 덴마크 또는 다른 나라에 계신가요? 우리의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복무한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 프란치셰크 야레츠키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스탈린이 죽은 날 역사 속으로 비행했습니다. 그는 서방의 냉전 승리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용기와 계획이 어떤 시스템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